도메인 네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뭐냐면 사실은 IP라는 거, IP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숫자로 된 거 있죠. 10진수로 된 숫자를 가지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양천구 신월 1동 139번지 1호, 도로명 주소로는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라고 되어 있는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주소를 갖고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서부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이름만 있으면 동네에다 물어보면 그 길 건너 어디요? 하고 알려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이름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주소, IP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문자 형태로 표현하는 것인데 어차피 IP나 도메인은 중복되면 안 돼요.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www.뭐뭐뭐.co.kr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요것도 자 이렇게 들어가죠. 뭐뭐뭐.co.kr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 KR은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명 대한민국. 그 다음에 CO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류, 기관의 종류. CO는 회사예요, 회사.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록자. 개인은 못 만들어요.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못 만들어요, CO는. 그 다음에 요 동글동글동글이라고 쓴 거는 이제 그 회사의 이름이 되겠죠, 기관의 이름. 그 다음에 www는 뭐냐면 그 회사의 기관의 회사명이 있잖아요. 그 명칭의 중앙 컴퓨터 이름을 www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 여기서는 호스트 컴퓨터라고 불러요. 호스트라는 거는 중앙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co.kr 그러면 청와대를 관리해주는 도메 홈페이지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www이라고 부른다. 이게 도메인이에요. 이게 도메인이고 이 도메인은 지구상에 유일하다. 예. 우리 책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미국은 COM, 우리나라는 co.kr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요 edu 하나 써요. edu. 그러니까 www.harvard.edu 그럼 하버드 교육기관, 하버드 대학에. 근데 우리나라는 학위를 주는 대학 AC 따로 있고 고등학교 하이스쿨 HS 따로 있고 중학교 미들스쿨 MS 따로 있고 엘레멘터리 스쿨 ES 초등학교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교육기관을 우리나라는. 그것도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예. 그냥 하나로 쓰면 좋은데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한메일.net 이런 거 있잖아요. 한메일.net 이거는 이제 뭐 다음.net 이러잖아요. 그건 네트워크 통신회사예요. 통신회사. 근데 네이버는 컴이고 다음은 넷이죠. 예, 근데 네이버는 그냥 상업기관이라고 부르고 다음은 통신회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ORG, OR 우리 센터같이 서부여성발전센터 서부.서울위민.or.kr OR은 이제 비영리기관. 그 다음에 GOV는 이제 국가, 거버먼트 행정기관이죠. 화이트하우스.gov 그럼 미국 백악관. 우리나라는 청와대 cwd.go.kr 또는 블루하우스.go.kr 블루하우스 파란.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가 미국 백악관이니까 우리나라 청와대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블루하우스라 그래요. 파란색. 또는 president.go.kr 우리나라 청와대 도메인은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연구기관은 뭐 RE.k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쪽으로 들어가면은 군사기관은 MIL, 밀리터리의 줄임말, MIL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삼성전자 그럼 일단 삼성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www.samsung 삼성.com 그러면 com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COM은 삼성그룹,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삼성그룹이 될 테고, 예, 이렇게. 이거는 뭐, 예, 외국으로 있고, 우리나라도 나오네. 그럼 CO.KR은 뭘까? CO.KR은 뭘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야, CO.KR. 그럼 삼성그룹 나오네, 그렇죠? 뭐, 삼성 서비스, 그러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뭐 이런 거. LG전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LG그룹 같으면 뭐, LG.CO.KR. 그러면 LG, 뭐가 나오겠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다 LGE라고 쓰면 뭐냐면 LG 일렉트로닉, LG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국가기관들은 www.seoul 서울.go.kr 그 서울시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부산광역시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부산.go.kr 어찌 되지 않겠나 해보는 거죠. 부산.go.kr 부산광역시청 나오네. 그렇죠. 뭐 대구.go.kr 그럼 대구광역시청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웬만한 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풀어나가시는 연습을 하시면은요, 아마도 저는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대처 그 수상 있잖아요, 여자분이요. 그분도 치매인가 그랬죠? 그 사람 머리 많이 썼을 텐데. 걱정이야. 저도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엔. 예. 근데 가급적이면 네이버에다 묻지 않고 일부러 찾으려고 애를 써요. 예. 근데 안 되면 물어봐야지 뭐. 안 되면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Army, ARMI, Army, 육군.MIL, military.KR. 예. 대한민국 육군. MIL은 밀리터리의 줄임말이고요. 아미 대신에 이제 네이비라고 쓰면 뭐가 되죠? 네이비. 해군이 되나요? 해군. 그 다음에 뭐 에어포스라고 쓰면 공군.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기관도 들어가고요. 저기 수색에 가면 국방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국방대학원. 예전엔 군사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교육기관입니다. 도메인으로 봤을 때. 뭐 국방대학원이니까 국방점 ac.kr로 가요. 자, 예를 들어서 국방대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국방대학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ac.kr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kndu.ac.kr. 안 나오나? 국방대학원 도메인이 어디로 팔아먹었나? 네,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냥 뒤에 슬래시 뒤에 있는 거 빼버리면 그냥 국방대학교죠. 국방대학교. 여기는 군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에요. ac.kr.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일반인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도 공부를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서 대학원 과정 맞추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안보 이런 거 하겠지 대신에. 그렇죠. 여기는 그런 거 가르칠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교육기관이더라 하는 거죠. 교육기관이더라. 자, 도메인 나와 있습니다. URL은 뭐냐면요, 아까 보셨던 이거예요. 이게 URL이에요. 제가 국방대학원을 제가 검색을 했잖아요. 그때 요렇게 나왔거든요. 요렇게 뭐뭐뭐뭐뭐 하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이게 이제 국방대학원을 검색한 검색 결과 주소란 말이에요. 이거를 URL이라 그래요. URL. 앞에는 프로토콜이 들어가고 뒤에는 도메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엔 경로명이 들어가고. 도메인은 1차 도메인이 있어요. 1차 도메인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1차 도메인은 www.naver.com 이게 1차 도메인이고요. 2차 도메인은 예를 들어 blog.naver.com 이게 2차 도메인이고요.
많이 보셨던 걸 거예요. 그렇죠? 3차 도메인은 뭐냐면요. 3차 도메인은 blog.naver.com/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라는 메인 도메인, 1차 도메인이고요. 1차 도메인의 주인이 2차 도메인을 만들어요. 앞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앞부분이 바뀌고요. 3차 도메인은 뒷부분이 좀 추가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뭐가 붙냐면은요. 여기다 슬래시 해가지고 무슨 그 경로 같은 게 붙어요. 경로. 포스팅을 하면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뭐 길게 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이제 http 콜론 뭐 이런 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은 이거를 UR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URL이라고 하는 거예요. URL이라는 건 좀 다르더라, 이거죠. 이렇게. 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http 나와 있어요. http 콜론 슬래시 www 뭐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FTP 콜론 슬래시 해서 FTP 여기는 FTP라고 안 나오고 211.194. 뭐 이렇게 나와 있죠. FTP.snu.a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텔넷도 콜론 슬래시 해서 텔넷 뭐뭐뭐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메일2는 뭐예요? 메일2 예를 들어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HTTP 해갖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위에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HTTP 또는 S도 있어요. S라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FTP는 뭐냐면 자료를 보내고 받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자료실에서 무슨 자료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텔넷은 원격 접속이라 그랬어요. 원격 접속. 그런데 대부분은 콜론하고 슬래시가 붙어요. 얘도 HTTPS 다음에 콜론하고 슬래시 붙었잖아요. 근데 전자우편은 메일2 다음에 콜론으로 끝나요. 슬래시가 없어요.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다음 URL 중에서 잘못 표기된 걸 고르시오라고 하면 메일2 다음에는 무조건 콜론 하나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콜론 슬래시로 끝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예. 그 밑에 2번 문제 보면 URL 형식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예. 거기 보면 http 콜론 슬래시 메일2 콜론 슬래시 2번이 틀렸잖아요. 메일2는 콜론으로 끝난단 말이야.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죠. 예. 그럼 앞에 있는 http, 메일2, FTP 이거를 프로토콜이라 그래.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통신 규칙과 약속을 말하는 통신 규약이라 그래. 통신 규약이라 그래. 통신 규약. 규약은 뭐냐면 규칙과 약속이에요. 통신을 하려면 규칙과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약속 없이 규칙 없이 내 마음대로 막 보내고 받을 수 없잖아요. 법이 있다는 거지, 법이. 그럼 이런 통신 규약은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아니야.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TCP는 뭐고 IP는 뭐고 이런 게 나와요. 자, TCP, IP 뭐라고 써 있습니까? TCP는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서 해당된다 그러고 IP는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럼 OSI 7계층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메모를 해드릴게. OSI라는 말은 뭐냐면요.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란 뜻이에요. 근데 OSI 7계층이 있어요. 7계층. 영어로는 이제 7레이어라고 하죠. 7레이어. 7개 겹이 있다고.
겹이 7개가 있다고. 겹이 7개. 계층이, 층이 7개가 있는데, 예, 순서는 이렇게 돼요. 약자만 써볼게요. 물, 대, 내, 전, 세, 표, 응.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7개 계층이 있어요. 7개 계층이 있고요. 이때 물리 계층, 이 물리 계층을 여기를 제일 하위 계층이라 그래. 하위 계층. 하위 계층이라고 부르고, 응용 계층, 얘는 상위 계층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TCP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전송. TCP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IP는 어디에 해당하죠?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거죠? IP는 여기에 해당한다며요. 지금 그 인쇄물에 써 있는 대로 TCP는 전송 계층에 들어가 있고, 전송에 있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게 하위 계층이에요? IP라고 하는 것이 하위 계층이고, TCP가 살짝 상위 계층에 속하는 거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TCP는 어떤 역할을 해요? 메시지를 송신하는 사람, 그리고 전달받을 자, 수신자의 주소하고 정보를 묶어가지고 패켓은 뭐냐면 덩어리예요. 퍼즐 조각 같은 덩어리, 퍼즐 쪼개놓은 것 같은 거, 이걸 덩어리를 분리해 놓은 거, 이걸 패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IP는 뭐 하는 거예요? 전송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주소를 해석해서 글로 보내주는 역할이죠. TCP는 전송에 해당하는 건데,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 어떤 자료를 첨부시켜서 보내줘야 돼, 홍길동한테. 그러면 첨부 자료하고 일지매가 홍길동한테 보낸다라는 정보하고 이거를 김밥처럼 말아놔. 퍼즐처럼 이렇게 딱 그림 그리듯이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전송하는 건 누가 한다? IP가 하는 거예요. IP가 실제 전송하는 거죠. 예. 그게 헷갈려요. 이런 게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런 말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려니 그러세요.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니까. 자, 쭉 페이지 넘기셔서요. 전자우편으로 가보세요. 전자우편은 다 뭔지 아시거든요. 전자우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내고 받는 거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게 전자편지잖아. 전자편지. 어떤 분은 그래. 선생님, 저 전자우편은 못해요. 이메일은 하는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셨나봐. 전자우편, 전자메일, 이메일 같은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정민이가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꼭 인터넷상에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신자가 인터넷상에 접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메일이 발송되면 그 메일 서버에, 그 개인적인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머리, 헤더와 본문, 바디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더에는 뭐냐면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거, 제목은 뭐고 첨부 내용은 뭐고 이런 게 이제 머리부고요. 본문부, 몸통에는 실제 데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실제 글 쓴 거, 그게 본문에 들어있고요. 서명이 들어간다. 서명이 뭔지는 아세요? 서명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보다.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자, 메일에 가서 한번 제가 볼게요. 편지 쓰기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제 얼굴이 들어가 있죠? 편지 쓰는 날에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 연락처가 이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게 화면 밑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든지 다 있어요. 환경 설정 가보시면은 여기에 서명 예를 들어서 성탄절 서명도 한번 볼까요? 성탄절 서명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요. 성탄절에 맞춰서 제가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얘를 선택해서 보내요. 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얼굴은 아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알겠는데, 예. 그럼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수정을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막 써서 어쩌고저쩌고 명령을 걸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명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명령 쓰기 싫으시면 멋쟁이가 보냅니다 라고 항상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문자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문자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항상 보낼 때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저는 문자마다 항상 보내요. 그러면 그걸 미리 그 문자 보내는 데 가면 환경 설정란에 쓰는 단에 있어요. 그걸 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놓죠. 3개까지 미리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추가가 안 되죠. 3개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용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서명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낼 때는 보고 싶다 친구야 라는 서명을 집어넣고 뭐 영업적으로 보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을 보낼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편지 쓰기에 들어가면은 받는 사람 제목 첨부 파일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다 뭐다? 이거는 헤더 머리부고 그 다음에 본문 바디는 실제 글 쓰는 거 하고 여기 지금 서명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지. 너무 흉하다. 그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예. 다시 보시면은 아까 그 전자우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그 머리부 본문부에 뭐가 들어가는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있어요. 전자우편도 프로토콜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기억하세요. SMTP와 POP3.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편지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보내기 누르면 그 편지가 상대편한테 가죠. 그때 그 메일을 전송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전송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전송 서비스가 SMTP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이 수신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편지를 가져와주는, 수신해주는 서비스가 POP3예요. 이게 있어요. 우리 이걸 모르고 썼지만 실제로 이런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엔 요 2가지를 잘 내니까 SMTP는 보내는 거고 POP3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 2가지만 기억하세요. 예.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요거 2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럼 전자우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스팸 메일 볼게요. 스팸 메일. 스팸은 뭔지 아시죠? 정식 명칭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크 메일 또는 벌크 메일이라고 써 있는데 벌크는 뭐예요? 벌크? 묶음으로 하는 게 벌크죠? 낱개씩 하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하는 거. 용산 나가면은요, 마우스 있잖아, 마우스를 하나씩 박스로 포장해서 따로따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박스를 열면 마우스가 쭈르륵 꽂혀 있어요. 비닐에 이렇게 하나씩 담겨져가지고. 그럼 그 하나씩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품은 똑같아요. 근데 박스를 포장하지 않으니까 한 500원, 1000원 싸요. 그걸 벌크 제품이라 그래. 묶음으로 판매하는 거. 아,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슈퍼에 가면 뭐 과자 같은 거 3개, 4개씩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벌크 제품이라고 하죠.
이제 본래 명칭은 이제 정크메일이라고 하는데, 스팸은 뭐냐면은 통조림 스팸 그거예요. 그 스팸이 맛있어서 익숙해지면은요 다른 반찬 안 먹는데요. 스팸 통조림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 정크메일은 광고성 메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광고성 메일을 보다 보면은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클릭해서 보다 보면 재밌어요. 솔직히 광고가 나한테 뭐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재밌어요. 광고가 별의별 물건 다 팔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업무를 못 하잖아. 거기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스팸 메일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는 스팸 메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썩을 놈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신고해도 되고 스팸 처리해버리면 두 번 다시 안 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정크메일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기타 서비스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뭐예요? 말뜻이 좀 어렵죠? 인터넷 무슨 서비스가 있었나?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FTP는 뭐냐면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는 서비스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자료를 보내야 돼.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자우편에 첨부 파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내고 받는 서비스를 FTP라 그래요. 텔넷은 네이버에 접속해서 내가 로그인 해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네이버를 쓰는 거죠. 아키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아키는 익명의 FTP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고 가지고 오고 보내고 하는 거, 아키. 익명이란 말은 뭐냐면 본래 FTP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공부방에 보면 여러분들 로그인 안 하시고 막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걸 익명이라고 보면 돼요. 회원가입 없이 쓰는 거. 시험에는 아키 잘 안 나와요. 나온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고퍼는 뭐냐면 검색하는 건데 메뉴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부 같은 거 검색해 보셨죠? 책자. 뭐 관공서, 그럼 관공서 찾아가지고 뭐 행정부, 사법부 찾아서 행정부에는 어디 찾고 이래서 전화번호 얼마. 이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 메뉴 방식으로 찾는 거를 고퍼라 그래요. 근데 우리 메뉴 방식으로 검색합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와서 검색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자, 네이버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일단 여기다 두들기죠.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카페에 관련된 거라면 카페로 가면 되고 블로그에 관련된 건 블로그로 가면 되고 그렇죠? 전자우편 할 일이면 전자우편 보내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은 거는 다 여기다가 검색하는 거죠. 내가 지도를 찾아봐야 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어딘지를 모르겠어. 말은 들었는데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가 묻죠. 위치도 찾고 뭐 자가용으로 얼마, 뭐 대중교통으로 어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메뉴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고퍼는 뭐냐면 메뉴 방식으로 뭐를 검색하는 거예요. 직접 검색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FTP 텔넷 이거는 나오더라고. 자, 메일링 리스트는 뭐냐면요. 회원 가입하기에는 좀 그렇고 개인정보가 쭉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정보를 보내준대. 근데 회원 가입하기에는 싫은데 전자우편 주소만 알려주면 된대. 그럼 내가 전자우편 주소만 거기다가 남겨놓으면은 계속 정보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메일링 리스트라 그래요.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편하죠. 이름도 안 알려줘. 전자우편 주소만 알려주면 돼. 그럼 계속 와. 서울 뉴스 같은 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유즈넷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카페 뉴스 그룹이라고 해요. 뉴스 그룹, 뉴스 유즈넷을
뉴즈넷을 다른 말로 뉴스그룹이라 그래. 뉴스그룹. 오해하시면 안 돼요. 뉴스그룹이니까 아 새로운 정보를 보내주는구나 그거 아니고 공통의 관심사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카페. 예. 네이버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회원에 가입해서 서로 관심 있는 것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뉴즈넷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IRC는 채팅이고요. 채팅.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이건 기타 서비스잖아. 기타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월드 와이드 웹이에요. 종합 정보. 그냥 네이버에 가서 FTP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로그인 해가지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라 그래요. 가장 나중에 과거에는 전자우편을 보내려면 전자우편 보내는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거고 자료를 보내려면 자료 보내는 FTP 또 따로 해야 되고 대화할 때 채팅할 땐 채팅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이 서비스 인터넷 이거는 그냥 다 한꺼번에 하잖아. 여기서 검색도 하고 전자우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 서비스죠.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웹 브라우저가 있어야죠.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뭔지 아시죠? 인터넷 하는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가 뭐가 있죠? 여기 어딘가에 있던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 이거는 뭐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 예.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그 다음에 애플이 만든 사파리. 이런 5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예. 플러그인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페에서 뭐를 자료를 올리려면 글 쓰는 거 말고 사진을 올리려면은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라 그래요. 그거 설치 안 하면 뭐 안 됩니다. 근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설치 안 해도 자동으로 인식돼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꼭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플러그인이라 그래. 꽂아 쓰는 거. 필요할 때 꽂아 쓰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쿠키는 개인 정보예요. 내가 어디에 로그인을 했는지 그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는 거 쿠키입니다. 그래서 이 쿠키 정보를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악성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뭐예요? 내가 몇 월 며칠 어디를 인터넷상에 돌아다녔는지 그거를 쭉 기록해 주는 거예요. 히스토리. 즐겨찾기는 뭔지 아시죠? 다른 말로는 북마크라 그러죠. 북마크, 책갈피.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북마크라고 부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즐겨찾기, 페보리티라고 하는데 자주 다니는 웹 주소를 목록으로 저장을 따로 해놓는 거죠. 포털 사이트는 뭡니까? 포털은요, 포털이 뭔가를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PORTAL 이렇게 이걸 포털이라는 거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에 있는 성문 대저택의 문 대문 남대문 숭례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들락날락 거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빌 게이츠가 사는 집, 그 집의 대문 이런 것들을 포털이라고 그러는데 포털.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뭐가 다 있어요. 성문에 들어가야 뭐 안에 뭐 사람도 많이 살고 물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 밖에는 별로 없어. 그래서 성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그러면 뭐가 무진장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웹사이트들을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이런 거. 예.
미러는 뭐냐면은요,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오죠. 여러분 그 대학가에서 수강 신청할 때 그거 아세요? 대학에 수강 신청할 때 전쟁 치르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뭐냐면 그 학교에 있는 PC실, 실습실이 있어요. 거기를 미리 새벽같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수강 신청하면 편하대요. 왜냐면 우리 집보다는 학교 거니까 가깝잖아. 예. 그런데 이럴 때는 좀 뭐라 할까, 저희 집은 어떻게 하냐면요, 컴퓨터를 여러 개 틀어놓고요, 다 우리 애 이름으로 로그인을 다 해놔요. 그래서 엄마는 이거 누르라고 하고 아빠는 이거 누르라고 하고, 동시에 수강 신청이 딱 시작되면 수강 신청 버튼을 딱 눌러야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누르면 못해요. 같이 눌러야 돼. 같이. 얘는 국어, 엄마는 국어, 아빠는 수학, 이렇게 신청해야 돼. 국어 신청했다가 다시 수학 찾아갖고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그럼 어떤 놈이 먼저 신청한 거를 가지고 뭐 10만원에 파네 뭐 이런 얘기도 한대. 자기 못 듣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판대.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예. 근데 그것도 참 우스운 거야. 그러려면 좀 라인을 증폭시켜 놓으면 되거든. 그때만. 평상시에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1000명? 대학 홈페이지에 1000명씩이나 동시에 접속할 일은 없어요. 수강 시작할 때면 몇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지. 그러면 그때만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죠. 서버를 증설시켜 놓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해서 수강 시청이 되면 원활하게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어차피 뭐 국어 과목은, 유명한 선생님 과목은 60명 정원이면 60명만 들어오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서버를 많이 늘려놔도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제한 받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미러 사이트를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런 거 할 때는 해요. 대학에 원서 접수할 때 이때는 미러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맥히지 않게끔. 맥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 가시면은 인터넷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어판에도 있습니다. 제어판에 가셔서 인터넷 옵션에 가시면 일반, 보안, 뭐 여러가지, 고급까지 이런 탭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외우셔야 돼.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보안은 보안에 관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일반은 일반적인 기능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허용해줄지 말 건지 이런 거를 여부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예. 검색엔진 68번에 검색엔진 나와 있죠. 검색엔진은 뭐냐면 검색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검색하는 시점에서 검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미 검색해 놨어요. 네이버상에 전 세계 어느 컴퓨터에 있든지 간에 다 찾아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녀. 그래서 이거는 이정민 훈장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았어. 그랬더니 여기는 홍길동이래. 그러면 홍길동에 분류시켜 놓고, 이거는 이정민도 들어가 있네. 그럼 이정민에 분류시키고, 이거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있네. 그럼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해 등록을 해놓고 미리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놓고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이때 새로운 걸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해서 보관해 뒀던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검색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정보를 올렸는데 검색해보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미처 네이버가 검색을 못 해놓은 거지. 그때그때 검색을 못 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보면 뭐 주제별 검색, 키워드 검색, 메타 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제는 뭐냐면 카테고리별로 찾는 거예요. 아까 지도 서비스 같으면 지도에 가서 뭐를 찾고 하는 식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떻게 검색합니까? 이정면 훈장을 검색할 때 그냥 이정면 훈장을 검색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정치인인지 경제인인지 교육인인지 이거 카테고리별로 찾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키워드 검색이죠. 키워드 검색. 예. 주제별 검색도 합니다. 주제별 검색도 하는 데가 있어요. 키워드 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검색은 뭐냐면, 아까 그랬어요. 검색을 하면 미리미리 검색을 해서 보관해 둔다 그랬잖아요. 그 검색해 놓은 데이터들,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없어요. 얘들은 없고,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라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오고, 다음에 가서 검색해오고, 야후에서 검색해오고, 구글에서 검색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타 검색도 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네이버에는 네이버 것만 알려줬고요, 다음은 다음 것만 알려줬고, 야후는 야후만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는 야후에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 꼭 야후를 가야 돼요. 네이버에 가서 찾으려면 꼭 네이버 거를 찾으려면 네이버에 가야만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음.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색 사이트들이 메타 검색이 아니라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다 해주기 때문에 메타 검색을 거의 안 합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는 혼합형. 이런 거 저런 거 혼합형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자, 신기술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크라우드는 뭐예요? 크라우드? 구름처럼 떠다니는 거죠. 내가 필요하면 네트워크상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얻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크라우드에 가시면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로. 예. 구글에도 있어요. 아래 한글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막 쓰는 게 있어요. 아래 한글 문서도 다 편집해요. 그리고 공짜로 쓸 수도 있고 돈을 내고 쓸 수도 있고요. 예. 크라우딩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그리드가 뭔지 아세요? 그리드는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요. 요즘 나쁘게도 많이 사용하더라고.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제 컴퓨터가 별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요 교환 보여드리는 거 외에는 별로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있는 기능을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 국가에서 어떤 거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 정책에 대해서. 근데 컴퓨터가 여러 대가 필요한가 봐. 그때 내 정보를 보내주는 거야. 내 기능을. 그러면 일부를 내가 여기서 처리해서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빨리 되겠죠. 나도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인터넷 연결되는 컴퓨터들이 그냥 전체 고성능 컴퓨터처럼 확대해서 쓰는 기능을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요즘은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영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악용을 하더라고요. 예. 유비쿼터스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요즘 뭐를 씁니까? 유비쿼터스 대신에 뭐 써요? 들어보셨어요? IoT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아차 가스 껐나?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띡띡띡 그럼 가스불 잠그고, 추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이 추울 텐데 보일러 띠디딕 틀고 물 받아놓고 창문 열고 닫고 환기시키고. 예전에 이거를 유비쿼터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로 집약해서 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요. 자, RFID 들어보셨습니까? RFID.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 뭔 기능인가 보자. NFC 기능 써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NFC라고?
NFC라고 스마트폰에 있어요. 이 기능이. 제가 쓰는 모델이 갤럭시 S3입니다. 갤럭시 S1이나 2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3는 됩니다. 3가 되면 4, 5, 6, 7 다 돼요. 예. 교통카드 탑재해서 쓰는 거예요. 교통카드 앱을 여기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깔리냐면요, 일반적인 앱들은 메모리에다 깔리는데, NFC 이 교통카드 기능은요, 유심칩에 깔려요. 유심칩에 깔리고 이거 배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저는 살짝 중간 위에 있죠. 그러면 교통카드를 이거로 태그하시면 돼요. 띡 갖다 대면 이거로 교통카드를 하는 거죠. 근데 교통카드도 두 가지예요. 선불형, 미리 충전해서 쓰는 게 있고요, 신용카드 자체를 탑재시켜서 후불형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들은 신용카드를 못 만들잖아요. 본인 신용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주인이 미성년자면 신용카드를 탑재를 못해요. 내 신용카드를 탑재하는 겁니다. 내 스마트폰에는 내 신용카드 NFC 그 교통카드를 탑재하는 거. 안 그러면 그냥 선불형 교통카드 탑재를 해서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교통카드 따로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확대시킨 게 NFC 기능 말고 아까 그 RFID 기술인데, 이거를 더 확대시킨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뭐 하죠? 하이패스 하잖아. 하이패스. 돈 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휙 가면 되잖아. 하이패스로. 그게 RFID 기술입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있어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고급 양주 있죠. 고급 양주. 고급 양주 뚜껑에 붙어 있대요. RFID 칩이. 그래서 병하고 뚜껑하고 사이에 RFID 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 전에 여기다가 앱을 깔면 돼요. 앱을 깔아가지고 딱 갖다 대면, 아, 이 양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회사 생산한 거 하고 정보가 떠요. 그럼 진짜가 확인됐잖아요. 그럼 딱 따가지고 내가 마시는 거죠. 하도 가짜 양주가 많아가지고 그럴 것도 한대요. 아직 전 못 해봤어요. 예. 뭐 상황 인식, 뭐 RSS, 뭐 트랙백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나머지는 뭐 굳이 뭐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기능이. 그렇죠? 자, 시험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이거 잘 나오는 건데요.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멀티하고 미디어의 합성을 하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말로 안 해도 될 텐데, 과거에는 글자만 있으면 멀티미디어가 아니죠. 동영상 이런 거 멀티미디어죠. 그 다음에 예전에 CD나 DVD에다가 영화만 담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담아놔요. 그래서 꼬맹이들 있죠? 꼬맹이들 그 CD를 집어넣으면 뭐 수학 공부하는 거, 산수 간단한 거, 영어 알파벳 공부하는 거, 단어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애기들 유치원 애들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은 그 CD 틀어놔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멀티미디어죠. 영화를 보는 것도 멀티미디어지만, 그런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요, 용량이 커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관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동영상.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노래 mp3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이 용량이 커서 원본 그 자체를 그대로 보관하면 용량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한다. 압축을 해서. 그리고 통신망에 있어서도 양이 많으면 전송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산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관했다가 보내고 받고 해요. 그러면 컴퓨터 자체에서 압축을 풀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축하고 압축 푸는 거를 코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코덱. 그래서 코덱이 안 맞으면 뭐 소리는 소리는 안 들리고 화면만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멀티미디어는요, 4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디지털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에요.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보관하는 거죠.
쌍방향성입니다. 쌍방향성. 보내고 받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차적, 선형성이 아니라 비선형성. 순서에 상관없이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중간 봤다가 들락날락 막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합성. 글자, 뭐 소리,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아우러져서 처리를 해야 돼요. 멀티미디어 그러면 대충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하이퍼텍스트는 뭐냐면 우리 그 인터넷상에서 어디 클릭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하이퍼링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인터넷하고 도움말이에요. 인터넷상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기본으로 나와요. 도움말이라고 하는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오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글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죠? 자, 보시면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클릭을 하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면 어디로 가요? 다운로드로 가야 되나? 다운로드? 예, 다운로드로 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프린터가, 그러니까 프린터를 또 찾아봐야죠. 프린터 설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얘를 뭘 설치하면은 지가 알아서 설치가 되나 보죠? 설명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까 그 프린터 말씀하신 선생님. 예. 그 클릭을 했더니, 글자를 클릭했더니 어디로 갔죠? 클릭했더니 어디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다? 하이퍼텍스트. 그런데 저 위에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림도 있잖아. 이거 제 밴드예요. 제가 운영하는 밴드입니다. 이걸 클릭했더니 그림을 눌렀더니 어디로 가잖아. 뭐 하이퍼 미디어고. 글씨를 눌렀더니 어디로 간다? 하이퍼 텍스트. 그림을 눌렀더니 어디로 가더라? 하이퍼 미디어.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하이퍼 비디오, 하이퍼 텍스트라는 말.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만들 줄도 알아야죠. 얘를 재생도 할 줄 알아야죠. 편집, 가공도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생성, 가공하는 거예요. 자, 내 스마트폰으로 여행 가서 드르륵 해서 동영상을 찍어 왔어. 근데 중간중간에 흔들린 것도 있어. 불필요한 것도 있으면 잘라버려야 되고, 앞에 타이틀도 집어넣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자막을 넣어야 돼. 그럼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재생. 재생은 콤플레어만 설치하면 재생되잖아요. 재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재생하는 건 다 공짜로 할 수가 있거든. 재생하는 거는 뭐 곰플레어라든지 리얼플레어라든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든지 뭐 그 다음에 KM 플레이어라든지 요즘 다운팟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알송 이런 거, 알송 mp3 노래 재생해 주는 거, 고모디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제작하는 거, 제작하는 거는 저작 도구라 그래. 저작. 제작이란 말을 안 하고요. 저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저작.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영화처럼 뭐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프리미어라는, 아도비사에서 만든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도 많이 써요. 플래시. 칵테일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상엽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칵테일. 예. 제가 이상엽이라는 사람 잠깐 얘기했었죠? 예.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광개토대왕이었어요. 광개토대왕. 만주벌판을 호령하고 통일을 시켰던 광개토대왕이라고 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봤더니 광개토대왕이 뭔지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프로그램 특성이 그림 갖다
영상 갖다 붙이고 섞으면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칵테일이라는 이름으로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칵테일이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칵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영문판 제작해서 엄청나게 판매를 했습니다. 예. 액션은 모르겠고요. 액션은 제가 모르겠고 칵테일도 써보니까 좋고요. 근데 지금은 뭐 1999년에 칵테일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어요. 예. 여기 책에 보면 또 슈퍼매직도 있죠? 슈퍼매직은 200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없어졌어요. 슈퍼매직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툴북? 툴북은 세계 최초로 만든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툴북 안 써요. 뭐 포토뱅크 이런 것도 있고 뭐 소니에서 만든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많아요. 윈도우 무비 메이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종류를 갖고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기능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묻기도. 스트리밍은 뭔지 들어보셨죠? 스트리밍.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방송국에 있는 지나간 드라마를 보려고 터치를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요 그 동영상이 내 컴퓨터로 다 저장이 돼야 돼요. 다운로드가 돼야만이 그때 재생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동영상들은 어때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되면서 동시에 재생해 주죠. 이거를 스트리밍 기술이라 그래요. 지금은 다 스트리밍 기술이 됩니다. 유튜브도 스트리밍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압축은 왜? 양이 많으면 불편하거든 들고 다니기. 그러니까 보따리에서 묶어서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눠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압축은 하여튼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하나의 파일을 하나로 줄였을 수도 있고요.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줄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압축을 이용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작아지니까 전송 시간이 어떻게 돼요? 파일 전송 시간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 비용의 절감 효과가 일어난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죠? 우리나라에서 알집 많이 쓰죠? 그 알집은 미국에 있는 윈집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뭐 힌트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빵집도 있어요. 빵집, 빵 모양으로 만든 압축하는 거, 빵집, 별집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아류작이고요. 쓰지 마세요. 불편하더라고. 뭐 광고창 뜨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알집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먼저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 그래픽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는 3D냐 2D냐로 나눠지죠. 3D는 입체적이 있는 게 3D예요. 그거로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평면적인 거, 입체적이지 않은 거에는 비트맵, 벡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트맵은 이거예요. 우리가 디카로 찍은 사진을 막 확대해서 볼 수 있죠. 확대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게 나오죠. 확대를 하면 거칠게 나와요. 이걸 비트맵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BMP, 뭐 GIF, JPG, PCX, PNG 이런 것들을 비트맵이라고 부르고, 벡터는 뭐냐면 아무리 확대해도 깔끔해요. 그럼 뭐냐면 그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놨든지, 일러스트레이터, AI, 일러스트레이터 이미지라 그래서 AI 파일 같은 거는 벡터 이미지라 그래. 그래서 처음에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 가지고 얘를 작업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이 요만한 건데 이거를 이 벽면에다 인쇄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뿌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벡터로 변경을 시키면 깨끗하게 확대해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카로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대부분은 컴퓨터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은요 다 비트맵으로 돌아다닙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GIF, JPEG도 있고 JPG라고 부르죠. JPG.
그리고 PNG. 그러니까 GIF, JPG, PNG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비트맵은. 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BMP는 뭐냐면요, 압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용량이 엄청 크겠죠. 예. 그거를 압축한 게 이제 GIF, JPG, PNG가 있는데, JPG는 압축을 했는데 손실 압축 기법을 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손상을 입습니다. 근데 그게 뭐 빨간색이 검게 보이고 이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잘 못 느낀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손실 압축이 있어서 압축률이 좀 높아요. 압축률이 높고 1600만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디카로 사진을 착각 찍으면 다 JPG로 저장이 됩니다.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디카는 다 JPG로 전송이 돼요. 근데 이제 그 JPG를 이제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픽적인 요소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보내줄 때는 JPG로 보내주면 압축에 할 때 손상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PNG로 압축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PNG는 뭐냐면 압축을 하는데 손실이 없어요. 무손실 압축을 기법을 쓰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지긴 하지만 얘가 가장 깔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처리는 안 돼요. GIF는 뭐냐면요, 8가지 컬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8비트, 8비트 컬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색상은 256 컬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쓰기 때문에 압축을 여러 번 해도 화질이 손상은 없고요. 투명 처리도 되고 애니메이션 처리도 돼요. 애니메이션 처리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거. 예,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림은 하나인데 움직여져요.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는 낙관 같은 거 만들 때 좋아요. 낙관. 서명 같은 거 쓸 때. 우리 블로그를 할 때 사진 위에다가 내 서명을 올리거든요. 근데 배경이 투명 처리가 안 되면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요. 비슷한 게 좀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자, 여기 끝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놨잖아요. 글자를 새겨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자는요, 이 사진 위에다가 글자를 따로 쓴 게 아니라 이것도 그림이에요. 낙관처럼 만든 저것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위에다 작은 그림을 올려서 합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투명 바탕에 빨간 글씨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JPG로 저장을 하면은 투명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가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그냥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가 올라오는 거죠.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올린 사진 중에 잘못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나?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걸 보세요. 이거 망친 건데요. 자, 보세요. 흰 바탕에 빨간 글씨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렸지. 그냥 빨간 글씨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얀색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까처럼 요렇게 투명한 상태로 글씨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런 걸 해주려면 GIF라든지 PNG를 써야 돼요. 근데 GIF는 색깔이 256 컬러밖에 안 나오니까는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PNG를 이용해야 1600만 가지 색깔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PNG는 또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그림, 합성 그림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예. 자, 오디오. 오디오는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리죠, 소리. 그렇죠? 예, 소리인데, 지금 웨이브는 뭐냐면요, 사람의 실제 소리예요. 음성 녹음한 겁니다.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한 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재생은 쉬워요. 압축을 안 한 거니까. 근데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압축을 하자 하는 거죠. 압축을 하자. 그래서 압축을 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MP3입니다. MP3를 압축을 하면 뭐 굉장히 한 12분의 1 정도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미디라는 소리도 있어요. 미디는 뭐냐면 가상으로 나는 전자 음원이에요. 디지털 피아노에서 나온 소리 있죠? 띠리리리 뭐 이런 소리 같은 거, 그걸 미디라 그래요. 이런 걸 이용해서도 소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